미미의 꿀잠 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어머니와 오누이가 살았어요.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오누이는 사이좋게 지내며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지요. 어느 날 어머니는 열곡의 너머에 있는 이웃마을 잔칫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에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렴. 낯선 사람이 오면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잔칫집을 향해 집을 나섰어요. 어느덧 저녁 때가 되어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잔칫집에서 일을 하고 받은 떡을 머리에 이고 부지런히 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겠네. 배가 고플 텐데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어머니는 서둘러 첫 번째 고개를 넘었어요. 어둑어둑해진 산길을 가느라 무서웠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용기 내어 갔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에구머니! 어머니는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흥, 그 바구니 속에 뭐가 들었지? 호랑이가 물었어요.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갖다 줄 떡이란다. 그러자 호랑이가 말했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키고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지요. 어머니가 두 번째 고개를 넘는데 아까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또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키고 또 어슬렁어슬렁 사라졌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는 세 번째 고개에도 네 번째 고개에도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아홉 번째 고개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떡을 호랑이에게 주었어요. 이제 마지막 열 번째 고개만 넘으면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열 번째 고개에서도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줄 떡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냉큼 어머니를 잡아먹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까지 두르고 오누이의 집을 찾아왔어요. 집 안에서는 오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빠, 엄마가 왜 안 오시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제 오시는데? 곧 오실 거야.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닌데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그러자 호랑이가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감기에 걸렸단다. 컬럭컬럭. 그럼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털이 북슬북슬한 손을 쑥 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요? 우리 엄마 손은 그렇게 거칠지 않아요. 호랑이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손에 하얀 쌀가루를 잔뜩 바르고 난 뒤 다시 손을 내밀었어요. 일을 많이 해서 손이 거칠어졌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믿고 그만 문을 열어주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짓는 척 하다가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거였지요. 아무래도 이상하게 여긴 오빠가 슬그머니 부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치마 밑으로 호랑이의 꼬리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이크, 호랑이다. 오빠는 누이 동생의 손을 잡고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가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얘들아, 밥 먹어라. 불러도 대답이 없자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어요. 이 녀석들이 어딜 갔지? 뒷뜰을 두리번거리던 호랑이는 우물 속에서 아이들을 찾았어요. 오라, 우물 속에 숨었네. 호랑이는 앞발로 우물을 마구 휘저었어요. 하지만 우물 속에는 오누이가 없었어요. 나무 위에 있는 오누이의 모습이 물에 비친 거였지요. 누이 동생은 바보 같은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크크하며 웃었어요. 웃음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올라간 오누이를 찾아내었어요. 얘들아, 그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갔니? 호랑이가 상냥한 척하며 물었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오빠가 말했어요.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왔어요. 하지만 미끌미끌한 참기름을 잔뜩 바른 호랑이는 올라가다가 쿵, 다시 올라가다가 쿵, 자꾸만 미끄러 떨어졌지요. 그 모습을 본 누이 동생이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이 어리석은 호랑이야.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재빨리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벌벌 떨며 하늘을 보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스르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얼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도 오누이를 흉내내며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느님, 저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이번에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는 냉큼 동아줄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으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가 매달린 썩은 동아줄이 뚝 끊어져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에게 하느님이 말했어요. 오빠는 해가 되고 동생은 달이 되어라. 달이 된 동생은 밤에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 오빠와 바꿔달라고 청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빠는 밤하늘을 밝히는 달이 되고 동생은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도록 눈부신 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수밭이 붉은 것은 이때 떨어진 호랑이 피가 빨갛게 물들어서 그런 거래요. 머리 9 달린 괴물. 옛날에 머리가 9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하세계에 살고 있었어요. 괴물은 부하들과 땅 위로 나와서 죄 없는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젊은 여인들을 납치하고 재물을 마구 빼앗아서 땅속으로 돌아갔어요. 사람들은 언제 괴물이 나타날지 몰라 무서워하며 벌벌 떨었어요. 마을에 갓 결혼한 새 신랑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랑은 밖에 나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나 왔어.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신랑은 온 집안을 찾아보았지만 색시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내는 머리 9 달린 괴물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지하세계로 끌려간 거였어요. 신랑은 아내를 찾아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헤매어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흰 수염을 길게 기른 한 노인을 만났어요. 어디를 그리 가시오? 제 색시가 머리 9 달린 괴물에게 잡혀갔습니다. 몇 년 동안 온 곳을 다 찾아 헤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괴물이 사는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소. 그게 정말입니까? 노인은 신랑에게 커다란 바구니를 주며 말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저 고개를 넘어가면 아래로 깊게 뚫린 굴이 하나 나올 거요. 이 바구니를 타고 굴 속으로 들어가면 지하 세계에 닿을 수 있다오. 부디 아내를 찾아 돌아오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은 한 걸음에 달려 노인이 말해준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노인의 말대로
까마득히 깊은 굴이 있었어요.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지요. 신랑은 바구니에 올라앉아 나무에 연결해 놓은 긴 끈을 천천히 풀며 지하세계로 들어갔어요. 지하세계에 도착하자 고래등같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보였어요. 한눈에 괴물이 사는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신랑이 주변을 살펴보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신랑은 서둘러 우물 옆의 나무로 올라가 몸을 숨겼어요. 여인은 물을 깃다가 물에 비친 신랑의 모습을 보았어요. 어머나, 서방님! 그 여인은 바로 꿈에도 찾아 헤매던 색시였어요. 신랑은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색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가 당장 괴물을 없애고 당신을 구해주겠소. 괴물은 힘이 세서 서방님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괴물이 돌아오려면 앞으로 100일은 걸릴 테니 그동안 힘을 기르세요. 괴물의 힘이 얼마나 세기에 그러시오? 괴물은 저 커다란 바윗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할 정도로 힘이 세요. 신랑이 바윗돌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윗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마셔보세요. 신랑은 색시가 가져다준 산삼 달인물을 마셨어요. 그러자 바윗돌을 한 손으로 번쩍번쩍 던져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괴물은 저 기다란 통나무로 젓가락질을 할 정도로 힘이 세요. 신랑이 통나무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통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신랑은 산삼달인물을 한 번 더 마셨어요. 그러자 통나무 2개를 한 손에 들고 빙글빙글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괴물은 이 무거운 칼을 들고 춤을 출 정도로 힘이 세요. 신랑이 괴물의 칼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칼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신랑은 남아있던 산삼달인물을 마저 마셨어요. 그러자 칼을 번쩍 들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었지요. 신랑은 100일 동안 아내가 몰래 가져다주는 산삼달인물을 마시면서 힘을 길렀어요. 100일 후 마침내 괴물이 돌아왔어요. 오늘 밤 괴물이 잔치를 열 거예요. 괴물이 술에 취해 잠이 들거든 그때 괴물의 목을 베세요. 부디 조심하셔요. 밤이 되자 괴물의 집에서는 시끌벅적 잔치가 열렸어요. 머리가 9 달린 괴물은 9개의 입을 열어 한꺼번에 술을 마시고 음식을 와작와작 씹고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군. 그만 좀 먹어. 너 때문에 배불러 죽겠어. 시끄러워. 술이나 마셔. 9개의 머리는 옥신각신하며 술과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괴물의 부하들도 맛있는 음식을 보니 기분이 좋아져 왁자지껄 떠들며
술을 마셨어요. 밤이 깊어지자 괴물과 부하들은 모두 술에 흠뻑 취해 골아 떨어졌지요. 그때를 기다리던 신랑이 칼을 들고 살금살금 걸어 나와 재빨리 괴물의 목 9개를 차례차례 베어버렸어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괴물은 꼼짝 못하고 죽고 말았지요. 여보, 이제 우린 살았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십시오. 괴물이 죽자 괴물의 부하들은 신랑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괴물의 집에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과 빼앗아온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했어요. 신랑은 잡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보물들을 함께 나누어 가졌어요. 신랑과 색시와 부하들과 마을 사람들은 지하세계를 빠져나가려고 신랑이 타고 온 바구니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갔어요. 그런데 바구니가 작아 모두 함께 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올라타세요. 저희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신랑과 부하들은 마을 사람들과 보물을 먼저 바구니에 태우고 나무에 연결된 기다란 줄을 잡아당겨 땅 위 세상으로 올려주었어요. 먼저 올라간 사람들은 빈 바구니를 아래로 내려주었지요. 신랑과 색시와 부하들이 바구니에 올라타자 마을 사람들이 줄을 잡아당겨 땅 위로 올려주었어요. 무사히 빠져나온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이제 살았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랑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보물까지 얻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물론 다시 만난 신랑과 색시도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에 한 건장한 총각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집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어요. 통곡 소리가 하도 애처로워 총각은 걸음을 멈추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방 안에서는 젊은 부부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리 슬피 울고 계십니까? 총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아들이 부잣집에 머슴으로 갔다오. 이제 겨우 6살밖에 안 되었는데 말이오. 아니,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작년에 먹을 것이 없어 부잣집에서 보리쌀을 구웠는데 올해도 그것을 갚지 못했지요.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자 글쎄 우리 아들을 머슴 삼겠다며 강제로 데려갔지 뭐예요. 부인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고약할 때가 있다니요. 제가 아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해준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총각은 그 길로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부잣집 마당에 들어서자 6살 어린 꼬마가 자기 키보다도 더 큰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만 주신다면 이댁 머슴으로 일하겠습니다. 부자는 힘이 세고 튼튼해 보이는 총각이 갑자기 찾아와 머슴을 살겠다니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예, 그런데 이 댁에 있는 어린 머슴은 내보내 주십시오. 저런 어린애랑 같이 일하면 귀찮기만 합니다. 어린 머슴 대신 일 잘하게 생긴 총각이 들어온다면 부자는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았지요. 저 어린 머슴은 안 그래도 내보낼 생각이었네. 그럼 지금 말한 것을 문서로 써주십시오. 내 손해볼 것 없으니 그리하지. 부자는 오히려 총각이 나중에 딴 말을 할까봐 냉큼 문서를 써주었어요. 나 김영감은 이 총각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 대신 이 총각은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한다. 그리고 6살 먹은 만드기는 집으로 돌려보낸다. 부자는 똑같은 글을 2장 써서 한 장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 장은 총각에게 주었어요. 부자는 싱글벙글 웃으며 총각에게 잠잘방 하나를 내주었어요. 입을 옷이래야 한두 벌이면 될 것이고 먹을 것이야 차리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될 터이니 공짜로 머슴을 부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였지요. 다음 날 아침 부자는 총각이 약속대로 일을 잘하고 있나 살펴보러 갔어요. 그런데 총각은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워 있었어요. 어서 일어나 일하거라. 아직도 잠자리에서 빈둥거리며 누워있다니 일할 생각이 있는 게냐? 부자가 화를 내는데 총각은 느긋하게 말했어요. 아, 영감님이 옷을 입혀주셔야 일어나지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왜 내가 너의 옷을 입혀주느냐? 총각은 부자가 써서 준 문서를 내밀며 말했어요. 여기 문서에 쓰여 있잖아요. 나 김영감은 이 총각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어서 입혀주세요. 부자는 입혀준다는 게 그런 뜻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하지만 총각에게 일을 시키자니 할 수 없이 옷을 입혀줘야 했어요. 이제 얼른 나가서 일하거라. 아침밥은 먹고 나가야지요. 어서 먹여주세요. 아니, 뭐라고? 왜 내가 너를 먹여주느냐? 총각은 다시 문서를 내밀었어요.
나 김영감은 이 총각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부자는 어쩔 수 없이 밥을 떠서 총각 입에 넣어주었어요. 총각은 입만 벌리며 날름날름 받아먹었지요. 점심때도 저녁때도 그렇게 밥을 먹여줘야 하니 부자는 우라통이 터졌어요. 밤이 되어 부자가 자려는데 총각이 방으로 찾아왔어요. 이 밤에 왜 잠은 안 자고 여기를 찾아온 게냐? 재워주셔야 잠을 자지요. 뭐라고? 여기 문서에 적혀 있잖아요. 나 김영감은 이 총각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 아이고, 어서 내 집에서 썩 나가거라. 머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각은 부잣집에서 어린 아들을 무사히 구하고 하루 만에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